시어머니는 일주일에 4번이나 저희 집에 오셨고 올 때마다 냉장고를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자기 엄마인데 음식 좀 가져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무언가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열어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는 답답한 회의실에서 제가 흘리는 땀방울을 세는 듯 무겁게 똑딱거렸습니다. 분기별 총결산 회의는 예상보다 2시간이나 길어졌고 이미 과부하 상태였던 하루 일과를 마친 저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짜냈습니다. 저는 지수직소 한 종합병원의 간호사입니다. 제 직업은 본래 편할 날이 없었지만 오늘은 더욱 힘들고 지쳤습니다. 퇴근. 저는 퇴근 시간대에 북적이는 도시의 교통체증을 비집고 운전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따뜻한 저녁 식사와 저희가 빚을 내고 허리띠를 졸라매 겨우 마련한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보내는 조용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와 남편 휴누의 삶은 익숙한 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아파트와 할부로 산 차 때문에 은행에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 서로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현우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그의 일도 바빴지만 그는 휴대폰 게임에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서운했지만 저는 곧 남자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소소한 취미가 있는 법이고 그가 가정에 대한 책임만 다한다면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파 위로 핸드백을 던졌습니다. 부어오른 발을 괴롭히던 하이힐을 서둘러 벗었습니다. 현우는 바로 그 소파에 앉아 저에게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두 손가락은 휴대폰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였고 팀원들이 못할 때마다 작게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게임 속 총성과 폭발음은 시끄럽게 울려 퍼지며 저의 깊은 한숨 소리마저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풍경에 익숙했습니다. 저는 탓하는 대신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에서는 이미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주말이어서 저는 오후 내내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부드러운 고기를 하나하나 골랐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와서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도록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해 두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떡갈비와 감자튀김, 그리고 신선한 새싹 채소 샐러드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생각만 해도 제 피로가 절반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고 그 순간 제 얼굴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차갑고 텅 빈 공간만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냉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랩으로 꼼꼼하게 포장해둔 떡갈비용 고기 한 팩이 사라졌습니다.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봉투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마시려고 샀던 우유 한 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칫하며 냉동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림용으로 손질해둔 생선 몇 마리도 껍질을 벗겨둔 새우 봉투도 작별 인사 없이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어젯밤 남은 음식, 직장에 가져가서 점심으로 데워 먹으려 했던 김치찌개 한 통마저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계란판에 굴러다니는 몇 알의 달걀과 반쯤 마시다 남은 생수 한 병뿐이었습니다. 상실감과 짜증이 제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 집의 불쾌한 통과 의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화가 치밀어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집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야? 현우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만 으쓱했을 뿐 손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아, 엄마가 다녀가셨나 봐. 뭐 음식 좀 가져가신 거겠지. 그의 태연한 대답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왔습니다. 몇 조각의 고기나 몇 봉지의 채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의 태도, 이 집에서 제가 들인 노력과 계획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좀 가져가신 거. 여보, 이게 좀 가져간 거야? 나 어제 마트 가서 일주일치 먹을 거 다 샀는데 지금 하나도 남은 게 없잖아.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해? 그제야 현우는 잠시 게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빼고 마치 제가 그의 중요한 일을 방해했다는 듯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나가서 뭐라도 사 먹어. 떡볶이나 김밥 같은 거. 엄마가 잠깐 가져가신 것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야. 남들이 들으면 우리가 친엄마한테도 인색하다고 하겠어. 그는 말하고는 다시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의 중단했던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이 다시 울려 퍼지며 방금 제가 한 말들이 침묵 속에 잠기는 것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남편의 등과 텅 빈 부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따뜻한 저녁 식사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장고뿐 아니라 제 영혼까지도 텅 비어버린 듯한 극도의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 한 잔만 마신 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뱃속에 쓰린 고통도 제 마음속에 들끓는 실망감에는 비할 바가 못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욱신거리는 머리와 텅 빈 배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텅 빈 냉장고의 이미지와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뒤척였습니다. 현우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어젯밤의 작은 다툼이 그의 수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를 벗어났습니다.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고 아마도 또 다른 말다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 본 것이 악몽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려는 듯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계란 2알을 부쳐 찬밥과 함께 임시방편으로 먹었습니다.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사는 직장 여성의 아침 식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제가 출근 준비를 할 때 현우도 비틀거리며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길게 하품을 하더니 곧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응? 아침 먹을 거 없어, 여보? 그는 마치 그 원인을 잊은 듯 물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고 그와 마주섰습니다. 나한테 묻는 거야?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어머니가 깨끗하게 다 치워가셨잖아. 기억 못해? 현우는 머리를 극적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평범한 척했습니다. 알아.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젯밤에도 말했잖아. 엄마가 그냥 조금 가져가신 것뿐이야. 다 한 가족인데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굴지 마. 조금이라니. 저는 되풀이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 엄마가 우리 집에 일주일에 몇 번 오시는지 알아? 4번. 거의 매일 내가 퇴근하고 오면 음식이 반은 사라져 있어. 그리고 어제는 그게 다랬지. 엄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가져가셨어.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나는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맛있는 저녁을 해주고 싶었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건 조금이 아니라 무시야. 현우는 눈살을 찌푸렸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라니? 엄마는 내 엄마고 당신 시어머니이기도 해. 엄마는 음식 상할까봐 걱정하고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요리할 시간 없을까봐 와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걸 무시라고 말해?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현우의 논리는 저를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감사. 엄마는 음식이 상할까봐 전부 당신 집으로 가져가신 거구나. 우리가 요리할 시간이 없을까봐 아예 우리가 요리할 재료를 남겨놓지 않으신 거구나.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만약 엄마가 진정으로 걱정하신다면 적어도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주셔야지.
이건 엄마가 사적인 열쇠를 사용해서 집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고 마치 여기가 자기 집인 양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거야. 나는 이 집에서 나만의 사생활이 전혀 없는 기분이야. 열쇠는 무슨 일 생길까봐 내가 엄마한테 드린 거야. 아들 집에 엄마가 들어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당신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점점 속 좁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고기 몇 조각, 채소 몇 봉지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들먹이는 거야. 내가 돈 벌어오는 이유가 뭔데? 당신과 아이가 배불리 먹게 하려고 벌어오는 거지. 내 엄마랑 계산이나 하라고 벌어오는 게 아니야. 현우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속 좁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맹목적으로 어머니를 옹호했고 어머니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저의 불편함은 불합리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야, 현우. 문제는 행동 방식이야. 우리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 엄마에게도 엄마의 가정이 있고 엄마의 삶이 있어. 나는 엄마가 놀러 오시는 걸 막지 않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잖아. 나도 시집 와서 내 도리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가 이 집 부엌에서마저 아무 발언권이 없는 외부인처럼 취급받는 건 참을 수 없어. 아, 됐어. 나 너무 피곤해. 당신이랑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아침부터 머리 아프네. 현우는 피곤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이 안 먹으면 말고 나는 나가서 아침 먹을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이런 사소한 일로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마.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를 내 벽과 목구멍까지 차오른 억울함 속에 홀로 남겨두고 말입니다. 사소한 일. 그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여러 번의 상처와 실망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제 인내심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제가 평온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제 제가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워야 하는 전쟁터와 같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저의 적은 제가 가족이라고 불러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저는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었고 아침 현우와의 헛된 말다툼 후에 모든 감정이 고갈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의 이미지와 남편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저를 계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의 눈과 그의 어머니의 눈에는 저는 영원히 외부인, 도리를 모르는 아내일 뿐일 것입니다. 퇴근 후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거리를 맴돌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호숫가 카페에 멈춰섰고 구석진 자리를 골라 뜨거운 생강차를 주문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퍼졌지만 제 차가워진 마음은 녹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의 평화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 침묵 속에서 계속 참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현우와 계속 다투고 비난과 상처만을 받아야 할까요? 두 길 모두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력하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였습니다. 반년 전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몇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한 후 현우는 안심하기 위해 현관문과 마주보는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에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우에게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음료값을 계산하고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실행할 시간과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 관리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이 앱은 최근 7일간의 녹화 영상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손을 떨며 어제 날짜, 즉 제가 마트에서 돌아와 냉장고를 가득 채웠던 날짜를 찾았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빠르게 돌려 제가 출근한 후와 현우가 퇴근하기 전 시간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후 3시경 저희 집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파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저하거나 낯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빈 플라스틱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쉬지도 않았고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겨우 산 양문형 냉장고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양쪽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카메라를 통한 흑백 이미지일 뿐이었지만 저는 가득 찬 음식들을 보고 만족감이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조심스럽게 포장해둔 고기 상자를 꺼내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추 봉투, 토마토 봉투, 오이 봉투 순이었습니다. 그녀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작업했습니다. 냉장실을 마친 후 그녀는 냉동실로 옮겨갔습니다. 새우 봉투, 생선 몇 마리, 이 모든 것이 차례로 그녀의 플라스틱 장바구니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심지어 전날 밤 남은 김치찌개 통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후에야 그녀는 부엌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태연하게 음식물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전체 과정은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니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하거나 도와주러 온 어머니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식료품 창고로 여기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생각 속에서는 이 일이 완전히 정상적이고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컴퓨터의 별도 폴더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현우와 헛된 말다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저를 속 좁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으로 몰아붙일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가 직접 설치한 카메라에 기록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땅히 제가 가져야 할 존중과 영역을 이 집에서 되찾아야 합니다. CCTV 영상을 보고 난 후 이상한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더 이상 폭발적인 분노나 슬픔, 실망감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마치 최종 진단을 받은 환자처럼 저는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치료 계획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는 다툼은 이미 소용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우는 항상 어머니를 변명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비디오 증거가 강력하긴 하지만 그는 또다시 이야기를 늙은 엄마를 가지고 뭘 그리 따지느냐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불합리함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 말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새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을 가계부라고 지었습니다. 건조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숫자의 명확함과 정확성 말입니다.
저는 날짜, 가져간 품목, 수량, 단가 추정, 그리고 합계 금액의 열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 날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디오를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조심스럽게 기록했습니다. 떡갈비용 소고기 안심, 수량 0.5kg, 단가는 제가 어렴풋이 1kg당 25, 0원 정도였던 것을 기억하고 합계 금액은 12,500원이었습니다. 깐 새우, 수량 0.3kg, 가격은 약 8,000원, 생선, 상추, 방울토마토. 저는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나열했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샀던 물품들의 가격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터넷 마트 사이트에서 가격을 검색하여 근사치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전날 남은 김치찌개 통까지도 고기 가격, 재료 가격, 그리고 저의 수고비를 기반으로 가치를 환산했습니다. 거의 1시간 후 어제 날짜의 목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맨 아래의 합계 금액 48,500원, 거의 5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수학에서 나온 이 숫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현우가 말하던 음식좀이나 고기 몇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아직 빚을 갚고 있는 저희 같은 신혼부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행동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전체 그림,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집의 부득이한 회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영수증을 보관했습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냉장고 사진을 찍었고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재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품목이라도 비정상적으로 사라졌다면 저는 즉시 제 엑셀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세부사항까지도 기록했습니다. 레몬 몇 개, 양파 몇 알, 반쯤 먹다 남은 요구르트 통까지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이 일은 인내심과 냉철한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때때로 날이 갈수록 길어지는 목록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씁쓸함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제 결혼 생활을 재산 목록 조사로 만들고 시어머니를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나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존중이 있었다면, 질문 한마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저는 결코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을 침묵 속에서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고 남은 것으로 요리를 했으며 집을 청소했습니다. 저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한 말이 충분한 무게를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한 파일을 수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달, 2달, 심지어 석 달.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킬 만큼 제 가계부의 숫자가 커질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 장부는 단지 돈에 대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 침해,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흘린 말 없는 눈물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 가계부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제가 계획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희 집에 들러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제 태도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득이한 회계사로서의 역할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첫 달의 총 손실 금액은 거의 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현우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할 말에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고 제 상처는 몇 배로 커졌으며 제 결의를 새로운 단계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저희 부부에게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누나인 혜진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까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가족 식사는 겉으로는 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기뻐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음식을 덜어주었고 현우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새로 상사에게 칭찬받았다든지 효심이 깊고 부모님을 잘 모신다든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앉아 식사를 했고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혜진이 갑자기 새로 산 은팔찌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너무 보채서요. 엄마. 사람들이 은팔찌를 채워주면 나쁜 기운을 막아줘서 덜 보챈대요. 시어머니는 팔찌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이 무슨 소용있니? 이거 봐. 그녀는 팔을 들어 올렸고 광택이 나는 푸른색 비취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현우가 새로 사준 거야. 이게 품이 있어 보이고 늙은 사람들 건강에도 좋대. 역시 아들밖에 엄마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 혜진은 팔찌를 바라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엄마, 이것도 몇십만 원은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자부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십만 원이 뭐야? 내 눈은 역시 물건 볼 줄 모르네. 현우가 이거 몇백만 원짜리라고 했어. 얘가 엄마 고생하는 거 안다고 달마다 용돈으로 1,000만 원씩 찔러주면서 엄마 좋아하는 거 사라고 너무 아끼지 말라고 하더라. 남의 집 아들들이 그래. 1,0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귀가 먹먹해지는 듯 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현우가 매달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고 손에 든 젓가락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빚을 갚고 집과 차를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번 시장에 갈 때마다 신중하게 계산하고 불필요한 개인 지출을 줄여야 하는 동안 제가 가정경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믿었던 제 남편은 매달 어머니에게 그런 거액을 몰래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쳐다보았고 그는 어머니가 무심코 비밀을 폭로하자 살짝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더니 서둘러 어머니 그릇에 전 한 조각을 덜어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엄마는 뭘 과장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작은 선물 좀 드린 건데 왜 그렇게 자랑하세요? 자, 엄마, 따뜻할 때 드세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말은 이미 나왔고 그것은 제 신뢰에 강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 냉장고를 정리하는 후한 인심은 아들 것은 곧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남편이 비밀리에 제공하는 풍부한 재정적 지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행동을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합리함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1,000만 원이라는 숫자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 현우가 맹목적으로 어머니를 옹호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가 저를 항상 속 좁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여겼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어머니가 가져간 식재료의 양은 그가 어머니에게 주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제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는 이것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만이고 배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저만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저는 현우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제 가슴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제 가계부에는 새로운 항목, 보이지 않지만 가장 파괴력이 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신뢰, 수량형. 이제 저는 남편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파트 문이 닫히자마자 제가 오는 길 내내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침묵이 깨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 1초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저의 시선을 피하려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매달 1,000만 원, 맞죠? 제 목소리는 건조했고 제 자신에게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심을 되찾았고 심지어 약간 짜증을 내는 듯 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엄마는 정말 그런 사소한 일까지 자랑하고 다녀. 그러면 맞는 거네요. 저는 옅게 웃었고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아직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당신은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줘. 현우,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현우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고 내 엄마한테 준 거잖아.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먹여주고 가르치셨는데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아내인 당신이 오히려 나를 지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효도. 저는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막지 않아. 하지만 효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집안의 모든 큰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잖아. 왜 나한테 숨겼어? 이 집에서 나는 당신에게 뭐야? 그저 밥 짓고 설거지하는 사람일 뿐이고 우리 가족의 실제 재정 상황을 알 권리가 없어. 당신이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랐어. 돈 문제는 남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현우는 여전히 그의 고질적인 가부장적 어투를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당신에게 말했다면 당신이 동의했을 것 같아? 또 그 돈으로 은행빚 갚자고 저축하자고 하면서 나한테 잔소리만 늘어났을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그래서 나를 속이는 방법을 택한 거구나.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 당신은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문제는 1,000만 원만이 아니라 신뢰야. 당신은 그걸 깨뜨렸어. 당신은 몰래 비자금을 만들었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당신은 내가 혼자 지출을 계산하느라 허덕이게 내버려뒀고 당신은 당신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어머니에게 후하게 줬어. 나한테 공평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는지 현우는 우리가 다툴 때마다 그가 자주 사용했던 개인적인 공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점점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 당신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 시어머니와도 계산하고 따져. 이제는 내가 어머니께 어떻게 효도하는지까지 관리하려고 해. 저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곧장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가계부라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은 깨알 같은 글씨와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당신은 내가 계산적이라고 했죠. 좋아요, 그럼 보세요. 이건 지난 한 달 넘게 어머니가 우리 집 냉장고에서 조금씩 가져가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통계표야. 맨 아래 합계 금액을 봐. 현우. 거의 50만 원이야. 이건 당신이 매달 어머니께 드리는 1,000만 원은 제외한 거야. 계산해보면 우리 작은 가족이 어머니께 매달 거의 50만 원을 효도하고 있는 셈이야. 당신은 이 금액이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가 매달 집과 차 할부금으로 12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말이야. 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상세하고 명확한 통계표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그동안 옹색한 논리로 덮으려 했던 모든 불합리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몇 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화를 냈습니다. 궁지에 몰려 진실이 벗겨진 사람의 분노였습니다. 당신,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를 감시한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기록해서 뭐 하려는 거야? 엄마와 대적하려고? 남편을 비난하려고? 지수, 당신 정말 너무 심해. 당신은 내 엄마를 도둑 취급하고 있잖아. 엄마가 도둑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럴 필요가 없었을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몇 번이나 말했어. 나는 내 감정을 당신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들었어? 당신은 오직 당신 어머니 편만 들었고 나를 속 좁다고 비난했어. 그렇다면 나는 이 숫자를 가지고 당신과 이야기해야만 해. 봐, 진실을 보라고. 진실이 뭐. 내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푼돈까지 계산하는 끔찍한 여자라는 진실. 현우는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고 마우스가 튀어 올랐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당신은 나를 정말 실망시켰어. 지수, 그는 말하고는 뒤돌아 차 열쇠 뭉치를 잡고 문을 향해 곧장 걸어갔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는 우리 대화의 끝을, 그리고 아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옆에 주저앉아 화면 속 감정 없는 통계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명확하고 잔인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의 모든 소통 노력, 모든 증거, 모든 논리는 그의 편견과 맹목의 벽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다른 길, 다른 전략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면 대결에서 저는 비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차가운 거실에 앉아 꺼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집은 섬뜩할 정도로 넓고 조용했습니다. 침묵은 공간을 덮쳤을 뿐만 아니라 제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힘마저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반 없는 작은 배처럼 완전히 길을 잃고 표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했을까요? 저는 단지 저의 작은 보금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제 집에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병가를 냈습니다. 부어오른 눈과 지친 모습으로 병원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짓누르는 내벽에서 벗어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친정으로 차를 몰았지만 거의 다 왔을 때 주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에 제 이야기를 아시면 분명히 잠 못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 제 사촌 누나인 마이 누나, 마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이 누나는 저보다 거의 10살이 많았고 아이 둘을 둔 경험 많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처럼 한 번 참으면 10번 편하다거나 아내라면 희생해야 한다와 같은 뻔한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문제의 본질을 직시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누나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묵묵히 오렌지 주스 한 잔을 타서 저를 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텅 빈 냉장고부터 가계부, 그리고 현우가 매달 1,000만 원을 준다는 비밀까지 모든 것을 누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누나는
서둘러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긴 듯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고 그러더니 느리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네 잘못은 존중을 요구했다는 게 아니야. 네 잘못은 요구하는 방식을 잘못 선택했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명백한 증거까지 제시했는데요. 바로 그래서 잘못된 거야. 누나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너는 현우가 엄마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해. 그는 알고 있어. 하지만 한쪽은 엄마, 한쪽은 아내, 한국 남자들. 특히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애지중지 길러진 현우 같은 남자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 같니? 그는 자신을 쪽팔리게 만들지 않는 사람을 선택할 거야. 네가 증거를 들이민 것은 엄마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현우를 아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가정도 관리 못하는 무능한 남편으로 몰아세우는 것과 다름없어. 그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자신의 자아와 마음속 위대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너를 공격한 거야. 누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메스처럼 제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진실을 해부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누나? 계속 참아야만 해요? 참는 것은 하책이고 네가 방금 한 것처럼 정면 대결하는 것은 중책인데 실패했어. 이기려면 상책을 써야 해. 마이 누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고 그녀의 눈빛은 영리하게 빛났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너에게서 시작되어서는 안 돼. 네가 말을 꺼내면 너는 영원히 심술 믿은 며느리일 뿐이야. 시어머니나 현우 스스로 문제를 깨닫게 해야 해. 골칫거리가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게 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의 기름으로 그를 튀기는 거야. 누나는 쿡 웃었습니다. 그녀가 네 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지. 좋아. 그럼 그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 하지만 가져간 후에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지. 너는 전략을 써야 해. 좀 더 교묘하게 말이야. 내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지 마. 게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해. 시어머니가 자신이 뿌린 씨앗에 쓴 열매를 스스로 먹게 해야 해. 그때가 돼서야 그녀는 정신을 차릴 거야. 그리고 현우는 그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억압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마이 누나의 조언은 제 눈앞에 어두운 길에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왜 저는 계속해서 가련한 아내 역할을 하며 울고 이해를 구해야만 할까요? 왜 저는 스스로 제 것을 되찾을 수 없을까요? 누나의 방법은 잔인해 보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대화에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누나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매 둘이서 먹는 식사였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조언뿐만 아니라 힘과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누나의 집을 나설 때 저는 더 이상 아침의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나약함은 강철 같은 결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함정을 놓을 것입니다. 바로 제 냉장고 안에 달콤하고 예상치 못한 함정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전처럼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는 이제 제 계획을 짜기에 이상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이 누나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골칫거리가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게 해야 해. 좋습니다. 저는 골칫거리를 그녀의 문 앞에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맛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위장해서 말입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새 수첩을 펴고 시어머니에게 바칠 특별한 선물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그녀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제 지식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그녀가 영원히 기억할 만큼 불쾌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저를 탓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메뉴가 서서히 구체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에피타이저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는 흑당 버블티 한 잔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행복하다, 맛있는 것만 마신다고 칭찬했던 바로 그 유명한 가게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속에 저는 비밀스러운 조미료를 추가할 것입니다. 바로 변비약입니다. 저는 약국에 가서 무색무취의 가루 형태의 변비약을 샀습니다. 효과는 순하지만 몇 시간 동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불쾌한 경험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을 만큼 용량을 신중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트렌디한 음식에 대한 탐욕에 일격을 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뉴는 메인 요리로 떡갈비가 될 것입니다. 친숙하고 만들기 쉽고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저는 고기를 둥글고 윤기나게 빚고 붉은 양념을 발라 마늘 향이 풍기는 달콤한 소스를 입힐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가장 매운 고춧가루를 살 것입니다. 판매자가 혀가 찢어질 만큼 맵다고 광고하는 종류입니다. 저는 이 고춧가루를 고기 속재료에 대량으로 섞은 다음 매워 보이지 않는 고기로 겉을 교묘하게 감쌀 것입니다. 첫 입을 먹을 때는 고기와 소스의 달콤한 맛이 미각을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매운맛이 터져올라 목구멍을 태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훔쳐간 메인 요리에 대한 선물입니다. 마지막 메뉴는 디저트로 나물 무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좋은 신선한 반찬이며 솜씨 좋은 시어머니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나물을 무칠 것이지만 적절하게 간을 하는 대신 엄청난 양의 소금을 넣을 것입니다. 나물 반찬은 도저히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짤 것입니다. 나물의 쓴맛과 소금의 짠맛이 입안에서 끔찍한 협주곡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면서 남의 건강을 챙긴다는 월권 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계획을 세운 후 저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모든 재료를 샀습니다. 저는 그 외에도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샀습니다. 닭 한 마리, 구울 갈비, 신선한 과일, 요구르트. 제 선물들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지 않도록 냉장고를 풍요롭고 매력적으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저는 변비약 가루를 버블티에 섞어 평소처럼 빨대를 꽂았습니다. 저는 매운 고기 완자를 빚으며 안에 있는 붉은 속을 감추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나물 무침에 소금으로 간을 했고 혀끝으로 조금 맛보았다가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저는 그것들을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버블티는 냉장고 문에 눈높이에 맞게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떡갈비 상자와 나물 접시는 위쪽 냉장실에 두었습니다. 가장 눈에 잘 띄고 가져가기 쉬운 위치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다른 매력적인 음식들을 놓아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저는 뒤로 물러서서 제가 만든 결과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장고는 정말 풍요롭고 가득 차 있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풍요로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대였고 저는 제 주연 배우가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감독이었습니다. 순간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리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던 당신은 내 엄마를 도둑 취급하고 있잖아라는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배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집 분위기는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현우는 결국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지만 그는 침실로 들어오지 않고 베개를 안고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저 혼자였고 그는 나가서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오히려 제 계획이 효과를 발휘할 때를 기다릴 공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 가계부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보통 화요일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었고 제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더 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며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해서 오후 반차를 냈습니다. 이유는 두통이 있어 일찍 쉬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알리바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일이 터졌을 때 아무도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 의심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점심에 퇴근한 후 저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카페는 정문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큰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진 테이블을 골라 아메리카노 한 잔과 잡지 한 권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제 눈은 길 건너편 철문에서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1분 1분이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지 않으면 어쩌지? 내 계획이 실패하면 어쩌지?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다독였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여우라도 익숙한 닭장으로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오후 3시경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꽃무늬 재킷을 입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빨간색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한 표정으로 느긋하게 걸었고 전혀 몰래 하는 듯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카드키를 찍고는 유유히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먹잇감이 덧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 5분 전. 저는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저는 그녀가 제 집에 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장면. 저는 그녀가 가득 찬 맛있는 음식들을 보고 기뻐하는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망설임 없이 시원한 버블티, 따뜻한 떡갈비, 그리고 건강에 좋은 나물을 가져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약 20분 후 그 그림자가 다시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꽤 먼 거리였지만 저는 저희 집 떡갈비가 담겼던 유리, 용기와 나물이 담겼던 흰색 도자기 접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다른 비닐봉투도 함께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고 발걸음은 빠르고 경쾌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쾌감이면서도 씁쓸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덫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스스로 불을 지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저는 카페에 거의 1시간 동안 더 머물렀습니다. 저는 진정할 필요가 있었고 제 알리바이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버블티, 떡갈비 상자,
나물 접시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제가 추가로 샀던 닭 한 마리와 갈비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정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아마도 한밤중에 전화가 올 것이고 저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씻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아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저 혼자만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지만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마치 제가 펼쳐놓은 덫의 결과가 아닌 아주 평범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보이려 애썼습니다. 밤 11시경 제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거실에서 현우의 휴대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며 침묵을 깼습니다. 벨소리는 다급하고 급했습니다. 저는 현우가 방해받은 것에 대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받는 소리.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네. 엄마가 왜요? 병원이요? 왜 입원을 하셨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토를 심하게 하신다고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대화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가 거칠게 밀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다급한 발소리,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우가 문 앞에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의심과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엄마가 응급실에 가셨어. 그가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구토를 심하게 하신대. 말해봐. 당신이 무슨 짓을 했지?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가슴을 움켜쥐고 극도의 놀라움과 당황함을 표현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녁 내내 머릿속으로 연습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그런 일이. 엄마가 왜 응급실에 가셨대? 내가 무슨 짓을 했다니요. 시침이 떼지 마. 현우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가져가셨어. 저녁에 그걸 드시고 이렇게 되신 거야. 당신이 음식에 뭘 넣은 거 아니야? 지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제 눈빛이 최대한 맑고 결백해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현우? 당신은 지금 나를, 시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의심하는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퇴근해서 카페에 앉아 있다가 늦게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엄마를 보지도 못했어. 내가 엄마가 언제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음식을 가져갔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은 엄마한테 우리 집 음식 말고 다른 건 안 드셨는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의 논리는 완전히 완벽했습니다. 저의 알리바이는 사실이었고 그는 저를 꼬투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현우는 자신의 머리를 움켜쥐었고 얼굴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연의 일치잖아. 왜 하필 우리 집 음식인 거야? 저는 반격하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아니면 엄마가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신 것 아냐? 내가 산 음식은 모두 마트에서 산 신선한 것들이고 영수증도 다 있어. 문제가 생길 리 없어. 아니면 엄마 체질에 안 맞았던가. 잠시만. 왜 엄마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가져가신 거야? 내가 만든 음식은 우리 부부가 먹으려고 만든 거고 우리 부부 입맛에 맞춘 거야. 나는 엄마가 그걸 드실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은 모든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당신은 나를 아직도 당신의 아내라고 생각해? 저의 말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현우는 말문이 막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그것은 제 말의 합리성과 어머니의 행동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좋아, 지금은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아. 그는 돌아서서 서둘러 외투와 열쇠 뭉치를 잡았습니다. 나는 엄마 병원에 가봐야겠어. 이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자. 그는 말하고는 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한번 쾅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번째 연극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앞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현우가 가자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이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드레날린이 제 몸을 타고 흘러 저는 완전히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확고한 논리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머니의 행동이 항상 옳지 않으며 항상 무해하지도 않다는 진실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릿속으로 모든 말과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내일이 힘든 하루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분명 공식적인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허점도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잠 부족으로 인한 다크서클을 감추기 위해 가볍게 화장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거나 숨길 것이 없는 침착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어 제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밤새 병원에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묵묵히 침실로 들어가 옷을 챙겨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현우가 나왔을 때 저는 먼저 말을 걸었고 목소리에는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현우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급성 위염이래. 의사 말로는 자극적인 걸 드셔서 그렇대. 지금은 좀 나아지셨는데 더 지켜봐야 한대. 세상에, 다행이다. 식중독은 아니었네요. 저는 완벽하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너무 맵거나 짜게 드셔서 그런가 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기가 약해서 조심하셔야 하는데 현우는 긴 시간 동안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은 탐색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 드셨는지 물어봤대. 엄마가 우리 집에서 가져간 떡갈비랑 나물 드셨다고 했대.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떡갈비랑 나물? 아, 맞다. 이틀 전에 내가 그 두 가지 음식을 했어요. 어젯밤에 우리 부부 먹으려고. 떡갈비는 당신이 요즘 싱겁다고 해서 내가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었어. 그리고 나물은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지. 설마 엄마가 그 두 가지를 딱 가져가실 줄이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나.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요리하고 남편 입맛에 맞추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 요리 하나를 망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정상적인 일은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음식을 가져간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었다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고? 현우는 눈살을 찌푸렸고 의심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정말 실수였어, 지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눈의 결백함 대신 상처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 이제 그만할 수 없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말했어.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생각해봐. 내가 정말 당신 엄마를 해치고 싶었다면 이렇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나는 의료계에서 일해. 나는 어떻게 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도 말해줄게. 이 집에 있는 음식은 내가 내 돈으로 사고 내 노력으로 만든 거야. 그건 나의 재산이야. 당신 어머니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 가져간 것은 이미 잘못된 일이야. 이제 그걸 먹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당신 어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의무가 없고 마음대로 가져간 것에 대해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더더욱 없어. 당신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려. 앞으로 엄마가 내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싶으면 정식으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해. 나는 환영할 거야. 하지만 마치 무료마트에 오는 듯한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말을 마치고 핸드백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다소 가혹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경계를 재설정해야 했습니다. 결백함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면 대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평함을 요구하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규칙을 정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침에 선전포고한 것이 순조롭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폭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몰아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현우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백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는 엄마랑 혜진 누나가 오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오시면 오시는 거죠. 저도 이참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약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적인 열쇠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도 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와 시누이인 혜진이 들어섰습니다. 박 여사는 며칠 입원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창백해 보였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불꽃이 튀는 듯했습니다. 혜진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든 싸움에서 어머니의 대변인이자 1호 동맹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곧장 제 앞으로 다가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악랄한 여자구나.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감히 엄마를 해치려 해? 너 사람이야.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가락질을 피했습니다. 말 조심해. 내가 엄마를 해치려 했다니. 시침이 떼지 마. 네가 일부러 냉장고에 엄청 맵고 짠 음식을 만들어서 엄마가 드시게 했잖아. 엄마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 너 알고 있어? 너 같은 며느리는 하늘도 땅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박 여사도 이때 목소리를 냈는데 약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인 것처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엄마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엄마는 그저 너희들이 힘들게 일하니까 와서 집 좀 치워주고 음식 있으면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간 것뿐인데 고작 음식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 그리고 감히 엄마를 이렇게 해치다니.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으로 눈물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펼치는 이 연극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만약 예전의 저였다면 아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서둘러 사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이런 수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머니와 누나에게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여전히 저 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목소리가 최대한 침착하고 명료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첫째, 엄마가 입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제가 사과하는 것을 듣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혜진은 비웃으며 잘못을 알면 됐어. 당장 무릎 꿇고 엄마한테 사과해. 하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제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가져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의견을 물어보셨나요? 박 여사는 어리둥절하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 누나, 만약 어떤 이웃이 사적인 열쇠를 써서 누나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뒤지고 음식을 가져간다면 누나는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혜진은 얼굴이 빨개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여긴 시어머니잖아. 이웃이 아니라. 그런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사생활 공간을 침해할 권리가 있고 묻지도 않고 며느리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건가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현우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몇 가지 음식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행동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저는 제 집에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엌은 제 것이고 이 냉장고는 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제가 돈과 노력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어머니의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박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이 집은 내 아들의 집이고 그럼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내 아들의 것이지. 내가 내 아들의 물건을 가져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 집에는 현우의 몫도 있지만 저의 몫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돈을 빌려 샀고 함께 빚을 갚고 있어요. 저도 일하고 돈을 벌어요. 저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음식은 제가 제 남편의 입맛에 맞춰서 만든 것입니다. 그는 매운 것을 좋아해서 제가 맵게 했고 제가 요리를 망쳐서 짜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그 사실을 보고할 책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마음대로 드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너 이 버릇없는 것. 혜진이 다시 달려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지만 현우가 간신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책상으로 걸어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가 유리 탁자에 부딪히는 가벼운 딱 소리가 긴장된 거실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엄마와 누나는 제가 계산적이라고 엄마를 해치려 했다고 하셨죠. 그럼 오늘 우리는 증거와 숫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석 달 동안 조용히 작성했던 가계부 엑셀 파일의 출력물이었습니다. 작은 양파 한 알, 고추 한 개까지 상세하게 기록된 글자와 숫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3개월 동안 8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저희 집 냉장고에서 사라진 모든 식재료를 통계낸 표입니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날짜, 품목, 목록, 수량, 그리고 각 품목의 추정 가치를 제가 보관하고 있는 마트 영수증을 바탕으로 모두 기록했습니다. 저는 맨 아래 굵게 인쇄된 합계 금액줄을 가리켰습니다. 3개월 동안 어머니가 조금씩 가져가신 총 재산 가치는 487, 500원입니다. 저는 150만 원으로 반올림하겠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숫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렸습니다.
박 여사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아마도 자신들이 음식 좀 가져가는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환산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서류 뭉치의 다음 부분을 넘겼습니다. 만약 엄마와 누나가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선명하게 컬러로 인쇄된 일련의 카메라 화면 캡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은 거실 CCTV에서 추출한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은 8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47분에 엄마가 집에 들어와 갈비 한 봉지와 요구르트 2통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9월 28일 금요일 오후 3시 10분에 엄마가 도미 한 마리와 귤 한 봉지를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통계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가져간 품목들을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하는 말과 보여주는 이미지 하나하나가 그들 모녀의 얼굴에 무언의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함에서 부끄러움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동안 천둥처럼 서 있던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희 작은 가족이 어머니께 효도한 이 15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남편 현우 씨가 매달 어머니에게 용돈으로 1,000만 원을 몰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현우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라고? 엄마, 정말이야? 나는 왜 몰랐어? 박 여사는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이 비밀까지 누나 앞에서 폭로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들의 피해자 연극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팔짱을 낀 채 그 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고의적으로 엄마를 독살하려 했다고 하시고 누나는 저를 악랄한 여자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우리 가족 모두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신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계부 전체와 지난 3개월 동안의 모든 CCTV 이미지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도록 합시다. 첫째, 제가 정말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는지 아닌지를 조사합니다. 둘째, 허락 없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 지난 3개월 동안 총 가치 150만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져간 행위가 불법 주거 침입과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은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 절도죄. 그것은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약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혜진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부을 수는 있었지만 법과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온 방이 얼어붙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바로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박 여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됐다, 됐다. 엄마 피곤하다. 가자, 예. 혜진은 서둘러 어머니를 부축했고 저에게는 살이 타는 듯한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녀는 초라하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현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마치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힘, 자신감, 그리고 평소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혼란, 당황,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투는 끝났고 이번에는 제가 승자였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릴 듯한 이 정면 대결은 즉각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싸움보다 더 무서운 냉전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희 집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소파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침대에서 큰 간격을 두고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고 어떤 대화나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는 감히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생애 처음으로 아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침묵은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경계를 영구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더 단호한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냉장고가 미래 전쟁의 초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중고가전 매장에 전화했습니다. 오후에 그들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2명의 작업자가 크고 웅장했던 양문형 냉장고를 부엌 밖으로 옮기느라 애쓰고 있을 때 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팔았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산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말입니다. 이 냉장고가 너무 커서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 나는 더 이상 이게 필요하지 않아. 중고 매장 사람들이 떠난 후 부엌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거기에 서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단지 화가 났을 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저의 이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농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미니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호텔 객실에나 있을 법한 아주 작은 냉장고였습니다. 제 허리 높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에는 요구르트 몇 개, 과일 약간, 그리고 물 한 병 정도 넣을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배달되었을 때 저는 직접 상자를 뜯어 그것을 부엌 구석, 이전의 거대한 냉장고 자리 옆에 놓았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돌아서서 침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냉장고는 나 혼자 쓰기에 충분해.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이나 저장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식사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되었던 우리 공동의 삶은 공식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문제는 냉장고가 아니라 이 결혼 생활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존중하지 않고 저를 보호하지 않으며 항상 그의 어머니를 최우선으로 두는 남편과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관계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저는 도심의 한 오피스 빌딩에 있는 신뢰할 만해 보이는 사무실을 선택하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 당일 저는 오후에 휴가를 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제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은 저를 안심하게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주의 깊게 경청했고 가끔씩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할 경우에 저의 권리, 공동 재산인 집과 차의 분할, 은행 대출금, 절차와 기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상담은 1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제 머리가 훨씬 더 명료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당장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 탈출구가 있다는 것, 저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곳에 온 것을 현우가 우연히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한 동료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이, 현우, 나
오늘 점심에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손님이랑 밥 먹었는데 내 아내 본 것 같아. 되게 낯이 익더라. 내 아내가 거기서 무슨 일 있어? 현우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동료가 그 건물은 온통 변호사 사무실이나 금융회사들만 있어라고 덧붙였을 때 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냉장고를 팔고 이제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니. 저의 모든 행동은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칠간의 침묵 끝에 처음으로 현우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니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당신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지. 저는 부인하지 않고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맞아. 당신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그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했어요. 우리 대화는 아마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말하고는 뒤돌아 침실로 걸어 들어갔고 문을 닫아 그를 홀로 거실에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저를 정말로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현우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서툰 행동으로 저와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사왔지만 저는 이미 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했는데 전에는 손도 대지 않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가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몇 가지 작은 행동만으로는 쉽게 고쳐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두려움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냉전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치지 않았다면 더 오래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분노를 뒤엎고 우리를 훨씬 더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 밤 10시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샤워 중이어서 저는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혜진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무시했지만 전화는 비정상적으로 끈질기고 다급하게 계속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휴대폰을 들고 욕실 문 가까이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혜진 누나한테 전화 왔어. 되게 급한 것 같아. 현우는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서둘러 나왔고 손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가 휴대폰을 귀에 대자마자 그의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왜요? 어디 계세요? 응급실요?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는 휴대폰을 놓쳤고 휴대폰은 마른 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저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욕실에서 넘어지셨대. 엄마가 아버지께서 가슴을 부여잡고 아파하시더니 의식을 잃으셨다고 했어. 혜진 누나가 지금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래. 현우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당신 빨리 옷 갈아입어. 어느 병원이야? 내가 운전할게. 현우의 당황은 그가 생각할 능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이름만 더듬거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현우는 조수석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제 어떡해? 지수야, 아버지 잘못되면 어떡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잡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그런 증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해. 도착해서 생각하자. 지금 당황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우리가 응급실로 달려들어갔을 때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혜진은 흐느끼며 담당 의사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이 흐느적거리고 눈빛은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몇몇 친척들도 도착했지만 모두 무력감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짙게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족, 항상 강하고 남을 압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제쳐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시댁과 갈등을 겪는 며느리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에서 단련된 전문성과 평정심을 가진 간호사 지수였습니다. 저는 혜진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환자 며느리예요. 저도 X병원 간호사입니다. 아버님 상태가 지금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명확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들은 젊은 의사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환자분은 심장마비 상태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전기 충격과 심폐소생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지만 상태는 여전히 매우 위독합니다. 예비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저희는 긴급 검사와 시술이 필요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그네 단어는 마치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와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지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여기 병원의 24시간. 심혈관 조영실 컷 랩이 가동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즉시 관상동맥 시술, 코로나리 인터벤션이 필요합니다. 당직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저희 시술팀이 지금 다른 수술 중이라 아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휴대폰 줘. 망설임 없이 저는 연락처를 스크롤하여 김 교수님 심장내과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분은 이 도시에서 심혈관 시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깊이 존경하는 스승님이셨습니다. 저는 학회에 참석했을 때 운 좋게 그분의 전화번호를 얻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교수님, 저 지수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이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이십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시고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아래 병원에서 지금 너무 복잡해서 시술이 늦어질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바로 교수님 계신 곳으로 아버지를 옮겨도 될까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상황을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구급차로 중앙병원 응급실로 바로 옮기라고 해. 내 환자라고 말해. 내가 바로 팀을 준비시킬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당직 의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저희 전원하겠습니다. 중앙병원 김 교수님께서 받으시기로 하셨고 이미 팀을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당직 의사도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전원 절차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가족들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엄마, 혜진 누나, 현우 씨, 제 말 들으세요.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중앙병원으로 옮길 거예요. 그곳의 최고 의사가 아버지를 구할 거예요. 서류 절차는 제가 모두 알아서 할게요. 혜진 누나는 가족들에게 중앙병원으로 바로 오라고 연락하세요. 현우 씨는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아버지 곁에서 침착하게 격려해 드리세요. 엄마는 힘드시니까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세요. 모든 것은 잘 될 거예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위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공황과 두려움의 폭풍 속에서 저는 갑자기 유일한 등대가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이제 눈물로 가득 찬 신뢰와 위탁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도 더 이상 심술찾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현우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제가 다 읽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움, 감사함, 존경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후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멀리했던 아내가 바로 이 가족을 이 폭풍우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의 진정한 가치, 없어서는 안 될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죽음과의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도시의 고요한 밤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바짝 따라 운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고 더 이상 울지 않으셨지만 그저 묵묵히 손을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곧장 심혈관 조영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밖에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흘러가는 매 순간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때때로 흐느꼈습니다. 현우는 수술실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했고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가 항상 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해 물을 사왔고 시어머니에게 혈압약을 드시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때때로 저는 동료들에게 아버님 상태를 묻기 위해 당직실에 들렀습니다. 병원 환경과 의료 절차에 대한 저의 익숙함은 저를 가족 전체의 유일한 정보 연결고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2시간 이상이 지난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막혔던 동맥을 완전히 뚫어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제때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혜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어깨를 심하게 떨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모두가 점차 안정을 되찾은 후 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복도 구석의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긴장감으로 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문득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에게서 몇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전화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수야. 전화기 저편에서 현우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평소 강하고 가부장적이었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 당신에게 미안해. 그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지수야. 나는 형편없는 남편이고 불효자였어. 나는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나의 이기심과 맹목 때문에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 이 가족 전체가 모두 당신 손에 의해 구원받았어.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능하게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당신만이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나섰어.
나는 모든 것을 봤어.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 나는 당신의 남편 자격이 없어. 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줘. 단 한 번의 기회만. 내가 모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나는 당신에게 약속할게. 나는 변할 거야. 나는 당신에게 합당한 남편이 될게. 제발 이혼하지 말아줘.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서서 울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통해 제 울음소리와 그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서 진심 어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제가 제 마음 주위에 세웠던 얼음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병원은 우리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져 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은 가족 내의 모든 갈등과 원망을 정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비난은 없었고 탐색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만하거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남편을 간호했고 제가 올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함과 약간의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혜진도 더 이상 심술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아버지의 수치와 식단에 대해 저에게 물었고 저의 전문성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현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24시간 내내 병원에 상주했고 아버지의 혈압을 측정하고 약 복용 시간을 기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제때 식사하는지 항상 확인했고 제가 피곤해 보일 때마다 쉬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가 저를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후회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물로 했던 그의 간절한 부탁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정한 행동을 봐야 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시아버지의 건강이 안정되었을 때 저는 이제 대화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다시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 가족 전체를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제 의도를 말했고 그는 전적으로 저를 지지했습니다. 가족 회의는 집이 아닌 병원 식당의 조용한 구석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네, 저, 현우, 시어머니, 혜진만이 참석했습니다. 현우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저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지수, 제가 좋은 아들이자 좋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심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저의 체면과 맹목 때문에 저는 잘못된 것을 묵인했고 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이 가족을 거의 파탄낼 뻔했습니다. 또한 저의 잘못된 효도 방식으로 인해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서도 엄마에게 죄송합니다. 그는 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는 천마디 말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에게 실수를 만회하고 행동으로 증명할 기회를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 시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남편의 병과 아들의 갑작스러운 성장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이때 제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건강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존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현우 씨는 상의 끝에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는 방금 큰 병을 겪으셨으니 앞으로는 더 조용하고 쾌적하며 편의 시설이 좋은 환경에서
간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오래된 집은 추억이 많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다니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부모님께서 이곳 근처의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사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혜진이 반대하려고 했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가지시고 저희 부부는 저희의 가정을 꾸릴 사적인 공간을 가집니다. 가까이 살면 저희가 매일 부모님을 돌보러 오가기 편리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둔 아파트 단지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이 있고 많은 동호회와 강좌가 있습니다. 엄마는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친구를 사귀고 자식 걱정만 하시는 대신 삶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제가 한 말 하나하나가 이치에 맞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비난이나 사적인 앙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건강과 가족 전체의 미래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을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희 작은 가족에 대한 그녀의 지나친 관심이 사실은 그녀의 외로움, 그녀의 삶에 다른 즐거움이 없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동의한다. 너희들 뜻대로 해라. 엄마는 지수를 믿는다. 그녀의 엄마는 지수를 믿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해소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모든 편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혜진도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합의, 새로운 질서는 강요나 다툼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가족 회의 후 한 달 뒤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우리는 저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 단지에서 밝고 아늑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현우는 그의 약속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모든 임대료와 새 가구 구입 비용을 그는 저와 공개적으로 상의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정에 관한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부모님의 새 집을 함께 꾸몄습니다. 부모님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파트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꽃을 심은 발코니가 있어 공기가 맑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새로 산 안락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셨고 얼굴은 혈색이 좋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 낯설어 하셨지만 저는 그녀가 외로움을 느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에게 몇 가지 요리를 배우는 핑계를 대고 우연히 아파트 단지 내의 복지관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매우 활기찬 공동체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장기를 두거나 신문을 읽었고 할머니들은 체조나 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샘물 합창단이 혁명가를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전에 직장에서 꽤 유명한 문화예술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미삼아 참여해보세요. 집에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여기 어르신들 다들 즐겁고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권유하자 그녀는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만에 그녀는 합창단의 적극적인 단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팥죽과 빵 만들기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 며느리가 오늘 뭘 먹고 뭘 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이제 합창 연습, 요리, 수업,
그리고 새로 사귄 친구들과 오후에 수다를 떠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밝고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저희에게 전화해서 잔소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합창단이 칭찬받았다거나 새로 배운 대추 씨앗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사진도 보냈습니다. 국제 노인의 날을 맞아 한복을 입고 무대에서 환하게 웃으며 공연하는 그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긴장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매주 주말 저희 부부와 혜진 가족은 부모님 댁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는 더 이상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거나 비교하는 장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한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배운 요리를 솜씨껏 만들었고 즐겁게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운명적인 가족 회의 후 3개월 뒤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왔지만 저희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현우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게임에 중독되고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임감 있고 배려할 줄 알며 나눌 줄 아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시에 퇴근했고 저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고 설거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직장 일부터 미래 계획까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뢰와 존중이 돌아왔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현우가 배달 직원 2명과 함께 예고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종이 상자에 포장된 아주 큰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우는 의미심장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 종이 상자 포장이 벗겨지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양문형 냉장고였습니다. 은색이고 고급스러웠으며 제가 팔아버린 이전의 냉장고보다 더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다가와 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나는 저 미니 냉장고를 대신할 이걸 샀어. 우리 보금자리에는 가득 채워진 냉장고가 없으면 안 돼.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이걸 함께 채워나가자. 응? 그는 제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더니 등 뒤에서 빨간 장미꽃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줘서 고마워.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는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찼습니다. 장보기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공동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새 냉장고에 음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칸칸이 음식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희망으로도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화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혜진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훨씬 더 건강하고 명료해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접 만드신 약식 한 접시를 가져오셨고 입가에는 즐거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저는 후식 과일을 꺼내기 위해 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 조명이 깔끔하고 가지런하게 정리된 다채로운 식재료들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많은 갈등과 눈물의 근원이었던 냉장고가 이제는 이해, 존중,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